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원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K메모리 정조준한 러트닉 미 생산 아니면 100% 관세 물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이 메모리 반도체랑 관련해서 하워드 러트닉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00% 관세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두 개의 선택지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삼성,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이 없죠. 그렇다면 미국의 공장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관세 그냥 100% 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고비를 또 어떻게 넘겨야 될지 고민이 깊어갑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야, 피의자 환자야 이해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정대로면 이해운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죠. 그런데 진짜 오늘 열리는 거 맞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청문회 할 게 아니라 피의자석에 앉아야 돼요. 수사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문회를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 것이냐 아니면 아예 오늘 안 여는 거냐 못 여는 거냐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첫 사과. 어제 낮 12시쯤 해서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의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무슨 영상이었었냐? 우리 같이 볼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을 이끌던 정치인으로서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좀 송구합니다. 하지만 징계는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제명 처분을 연기를 하면서 사실상 한 전 대표한테 공을 좀 넘겼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공 다시 장 대표한테 넘긴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또 당권파에선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니까 공을 넘겼다고 볼 수도 없어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이 대통령 행정통합 안 하면 후회할 정도로 지원을 팍팍 해줍시다. 해주세요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게 5극 3특이죠.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3개의 특별자치도로 크게 좀 구획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여기 볼까요?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이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슬슬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4년 동안 40조, 안 하면 후회할 정도로 4년간 40조 정도를 팍팍 우리가 지원을 해줍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4년간 40조 무슨 돈으로 재원 마련 방안은 없이 그냥 해주겠다는 거야. 이거 지방선거용 아니야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이 투입이 되는지 재원 마련이 되는 건지 여부까지 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냉동고 한파입니다. 라는 거예요. 옆에 고드름도 같이 보이시죠? 오늘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춥지 않은데 당장 오늘 밤부터 내일부터 해서 최소 엿새 동안은 지금 강추위다. 최저 마이너스 17도까지도 한낮에도 최고 기온이 영하 3도, 5도에 달하는 영하권이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여기 같이 좀 볼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늘이죠.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5도에서 6도. 그런데 내일은 마이너스 17도에서 3도까지 떨어집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 오늘은 마이너스 3도, 영하 3도까지 낮아졌는데 내일은 영하 13도까지로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진 이 기온, 이번 주 내내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맴돌겠다. 최소 2자릿수로 영하로 계속 머물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면 이번 한 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게 뭐야 싶죠. 한눈에 봐도 보이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뭐냐? 여기 보이시나요? 프레지던트 도널드 J. 트럼프 블루보드. 이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도로라는 거죠. 이번엔 트럼프 도로가 생겼습니다.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마러라고 이 리조트까지 한 6km 정도 되는 이 구간을 이제 이름을 트럼프 도로로 하겠다, 땅땅땅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 앞서서 문화공연장인 케네디 센터가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뀌었죠. 이 신형 대규모 전함도 이 대규모니까 이제 트럼프급 전함으로 부릅시다라고 했는데 이젠 도로까지 트럼프 도로로 명명을 했다라는 거죠. 장기 집권의 꿈인가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드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청문회가 아니고요. 청문회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국힘 이해운 청문회 보이콧 곤혹스러운 단독 개최 해야 되나라는 지금 고민에 여당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일동은 범법 행위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예, 정말 많은 의혹 제기 속에 과정이 지나온 만큼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가 반드시 제대로 열려서 이제 국민의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청문회가 내일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할 것이다, 해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 여당, 청와대의 입장까지 지금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오늘 여당 단독으로 엽니까? 일단 뭐 단독으로 여는 것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고요. 네. 막판까지 최대한 뭐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민의힘의 이미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그 답변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부한다면 그 역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뭐 보이콧을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의 사회권을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민자 위원장께서 개회하고 즉시 정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보이콧을 하신다고 하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해운 후보자로부터 직접 소명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사실 청문회라고 하면은 주도권은 야당이 있는 건데 야당이 이걸 왜 안 하는 거냐라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열 겁니다. 무조건 열 거예요라는 건 아니고 최대한 좀 서로 논의를 좀 통해서 지금 할지 안 할지 좀 결정을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는 좀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후에도 열릴지 안 열릴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오늘 관련해서 어떤 만평이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이해운 후보예요. 근데 이 뒤에 엄청 큰 이거 눈덩이라고 해야 되는지 굉장히 큰데 이게 뭐냐? 의혹들이다라는 거죠. 이 의혹들을 뽕 뚫고 여기에 왔어요. 청문회입니다. 요 의혹을 뚫고 지금 청문회 해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뚫고 나왔다라는 건데 제목 도착. 과연 청문회 근데 도착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는 거죠. 근데 김상일 위원님, 네. 사실 이 앞선 보도들을 좀 보면 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도 이거 적격은 못 준다. 이거 우리도 반대다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속속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럼
부적격을 줄 건데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거면 부적격은 줄지언정 최종 임명은 한다,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을 주기는 네. 쉽지는 않죠. 음. 왜냐하면 그 청문회 속에서 야당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의혹을 좀 증폭시키고 국민의 어떤 의구심 이런 걸 증폭을 시켜야지 여당이 하면은 정책 위주의 청문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해운 후보자를 기획재정위에서 오래 봤어요. 네. 상당히 기획재정위와 관련해서 능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죠. 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승민, 김성식, 이해운 제가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몇 명 꼽아질 정도로 그 능력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걸로 가려지게 된다면 야당이 좋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 지금 야당이 나와가지고 이해운 후보자를 막 비난을 하면 누워서 침 뱉기가 되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히려 야당이 안 들어오면 여당만으로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은 정책 얘기하고 오히려 이해운 후보자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안 들어오는 게 많은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김기영 대변인님. 우선적으로 이해운 지명자는 비례 총체, 집합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연기를 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적 의혹을 청문회라는 자리에서 풀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가 15% 요구하는 거에 한 15%만 제출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뭐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결국 언론에서 의혹보다는 그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언론이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의혹이 저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산더미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민의 검증이라는 것도 통과가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그냥 끝났다. 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당시 청문회를 보면 증인도 없었고 참고인도 없었고 자료도 없어서 이른바 사무 청문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통과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 청문회의 어떤 수순에 대해서 저희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충실한 청문회를 위해서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여당도 한 목소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들러리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았다. 자료가 없는데 뭘 질의를 하라는 거냐. 이 얘기 지금 들러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여야가 청문회를 여냐 마냐를 갖고 논의를 하면서 사실 시간은 가고 있죠. 어쩌면 오늘 청문회가 못 열리고 다시 날짜가 재지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야 보이콧에도 버티는 이해훈, 정치권 권력 의지가 남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이 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던 그 첫날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보고 올까요?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민주수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네, 내가 받고 있는 의혹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체 뭘 청문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냐?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부재진 갑질, 네.
이 국회의원 때 보좌진한테 폭언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 87명 중에 57명이 근무기간 1년을 못 넘기고 그만뒀었다. 아빠 찬스. 장남이 미국 유학 때 논문 공저자로 이 교수인 아빠가 같이 게재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부정청약, 결혼한 장남, 결혼을 했는데 미혼으로 위장을 해서 점수를 높이 받아서 이른바 청약 로또가 당첨이 됐다라는 거. 영종도 땅 투기 의혹입니다. 이 남편이 인천공항 개항 직전에 영종도 토지를 매입해서 2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라는 의혹. 증여세 대납 의혹. 세 아들들이 할머니한테 주식주택을 증여받아서 47억 원대의 자산을 형성했었던 증여세를 이거 대신 납부해 준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이 후보자 측은 부자진 갑질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빠 찬스는 문제 없고 혼인신고 안 한지 장남이 혼인신고 안 한지 몰랐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영조 땅 투기나 증여세 요 대납 의혹 관련해서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김광삼 변호사님 일각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파트 부정청약 뭐 이런 문제는 이건 장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수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아프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와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명백하게 이제 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주택 질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감내하고도 지금 난 장관 후보자 이 청문회를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 비리에 좀 집합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중적인 얼굴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삶 자체가 갑질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냥 비위와 관련된 걸로 얼룩진 게 아닌가 싶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권력, 국회의원을 가지고 어떤 저런 행위들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청문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하루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저렇게 비리가 많은데 어떻게 하루에 청문회를 끝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청문회까지 보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나온 비리만 봐도 그게 의혹의 수준이다 할지라도 사실은 일부는 사실로 거의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청문회 갈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능력과 재정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저 사람은 이재명 정부에 맞는 재정 전문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하. 이재명 정부의 어떤 표풀림 정책이랄지 소비 쿠폰이랄지 이런 확장 정책이 아니고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전문가인 걸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칭송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딱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인데 확장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반대하던 사람이 그 반대적인 전문가가 어떻게 이걸 또 뒤집어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맞는 그런 전문가를 또 전환할 수 있는가? 워낙 변환을 잘하니까 전환을 잘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 맞는 재정 전문가 능력이 있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에 맞는 전문가인지도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야당은 우리 안 들어가요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지 나가서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꽃향기입니다. 난데없이 웬 꽃 얘기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사 보실까요? 한동훈 당계 논란 첫 사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송구하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낮 12시쯤에서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합니다. 아니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당의 정신, 미래는 박탈 못합니다. 국민 진짜 모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일각에서 탈당하는 거 아니야? 당 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나는 끝까지 함께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김기영 대변인님, 정치 보복이다. 송구는 하지만 나에 대한 징계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사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사과는 어떻게 보면 누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 저거는 사과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 상황에 당원 게시판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내가 유감 표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하튼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식적인 정당 아닙니까? 그 당에서 당무 감사위와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조작이고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아니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가족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나왔는데 그거는 문제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과한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장동혁 대표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두 분이 좀 만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이렇게 한 거는 본인이 볼 때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하는데 그냥 사과만 하다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이거 뭐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이건 정치 보복이다, 사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징계와 그리고 당원 게시판의 문제는 뭐냐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의 이런 상황, 무슨 상황인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 좀 보라는 여지를 좀 남겨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이거 사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라고 처음에 여쭤봤죠.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이른바 이 당권파 중에 한 명이죠.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SNS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역대 최악의 사과를 맹자한 서초동 금쪽이의 투정문이다. 뭘 잘못했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작이나 보복 운운하면서 당 공식 기구로 오히려 모욕을 했는데 공식 기구 결론에 대한 소명은 하나도 없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조작 운운하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느냐.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는 퇴장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당권파는 무슨 말이야, 사과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당계 사과 한 발 물러선 한동훈, 장동혁도 마음 돌리나. 장해찬 부원장은 금쪽이다, 서초동 금쪽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광산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마음이 장해찬 부원장이랑 똑같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마음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제가 볼 때는 돌리기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 일단 제명에 대해서 시간을 준다고 했지만 네. 이것은 이제 명분 쌓기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사과를 했어도 저런 투짓거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과 자체를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수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트집 잡을 거고 저렇게 해도 트집 잡을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과가 전대가 되는 곳이 익명 게시판인데
익명 게시판에 그 어떤 글을 좀 썼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작이니까 내가 인정을 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렇게 사과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할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갈 것인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당권파에 이제 홍위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장해찬이랄지 네. 이런 쪽에서 계속 저거에 대해 비판하잖아요. 사과해놓고도 계속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 보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제명을 또 밀어붙이면 이게 이제 후폭풍이 엄청나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단식 중에서 제일 고민되는 것은 이 부분일 것이고, 지금 뭐 중앙일보인가요? 보도 나왔는데 지금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블랙홀이 바로 한동훈 제명이에요. 뭐 김병기, 강선우 이런 거 다 제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그런 부패랄지 비리가 엄청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힘 당권파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몰락시키는, 그리고 정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사과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봉합을 해야 하는데 네. 오히려 사과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금쪽이네 잘못됐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과를 만약에 제대로 했다고 해도 뭐라고 했을 거다. 그냥 싫으니까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이런 말씀이 살짝 나왔었죠. 살짝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조급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저 메시지 같이 내느라고 이게 혼잡하게 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김기영 대변인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조급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저희 캘린더 같이 볼까요? 이번에 이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열흘간의 재심 신청 기간 동안에는 이거 제명 여부 최고위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 14일에 제명이 윤리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14일부터 제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열흘이기 때문에 23일까지, 이번 주 23일까지가 재심 청구 기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의 영상을 올린 게 바로 어제죠. 18일. 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가 있느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리위에서 뭐 해당 행위,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을 법한 발언을 한 혐의로 해서 윤리위에서 지금 이 걸려 있는데,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소명을 오늘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기영 대변인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소명을 듣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를 좀 보고 최종 판단을 하려고 어제 사과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소명을 듣고 나서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아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 쪽이라고 불리는 김균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데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당내에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는 상황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진심 어린 사과가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제명이라는 징계까지 과연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동욱 최고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우재준 최고나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공개 검증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견을 제시하는 것들을 좀 공론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점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이 또 직접 만나는데 이게 저버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식이라는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만나서 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봤을 때 당원과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공학적으로 내가 코트에서 너한테 네트로 공을 넘겼다 안 넘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학적인 관점을 떠나서 대승적으로 서로 손을 잡게 된다면 그 모습에서 분명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가 당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SNS나 이런 걸로 지금 말로 핑퐁 할 때가 아니라 일단 만나서 얼굴을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근식 당협위원장도 친한파인데 친한계로 꼽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근식 당협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계 사태와 상관없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 장소를 방문해서 장동혁 대표를 좀 격려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명 처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여 공동투쟁이란 명분하에 직접 현장을 찾으면 통 큰 정치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이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치인한테서는 이 사안의 완벽성, 완결성, 결점이 없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숙고하셔서 이번 기간 동안에 충분히 소명도 하시고 저는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를 찾아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쉽지만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제명 결정이 되기 직전이고 아직 이제 결과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윤리심판에서 이미 제명 결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는 것은 뭔가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굴복적인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리심판원이랄지 재심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윤핵인 세력으로 위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변경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을 접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다랄지 그러면 이건 상당히 본인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가서 사과하는 모습 보이고 서로 뭐 네. 악수하고 그러면 좋지 않냐 하는데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한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제가 볼 때는 둘이 같이 살고 또 네. 국민의힘이 향후에 있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사실은 서로 중재자가 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딜이 돼야죠. 그래서 정말 우호적인 모습으로 단식에 찾아가고 장동혁 대표 찾아가고 또 굉장히 대승적 차원에서 제명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하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아주 이 반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이 표면에 드러난 이 똑같은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막무가내 찾아가는 것도 너무 리스키하다. 물 밑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좀 중재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기까지 진전을 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간다고 해도 장동혁 대표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로텐도어 반대편에서부터 가끔씩 퍼져나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상황 최보연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장동혁 대표님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정말 미량의 소금을 지금 섭취를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몸에서 거부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제약이 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단식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 보면 볼까요? 이정현 전 대표, 이때 새누리당 때인가요? 정세균 전 총리 국회의장직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간 단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드루킹 특검이 받아들여졌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황교안 전 대표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요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열흘간의 단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이 야권의 이 단식인 거고 여권도 단식이 있었죠. 같이 볼까요? 노회찬 전 의원 무려 30일 단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청배 전 의원의 경우는 한미 FTA 반대하면서 25일 단식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이제 대표 때 단식을 했었을 때 그때 국정쇄신 내가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24일간 단식을 했었고 우원식 의장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반대를 얘기를 하면서 이 15일 동안 단식을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뭐 여야 없이 단식의 사례들은 있긴 있죠. 근데 지금 최보윤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소금 섭취도 어려울 만큼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동영 대표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단식을 이제 그만두시고 건강을 좀 살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치인의 단식, 특히 야당 대표의 단식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단식을 시작하는 것도 그 시점이라든지 명분을 잘 찾아야 되지만 사실 단식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시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단식을 했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야당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급적이면 얻고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걸고 있는 쌍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의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리고 명분적으로는 쌍특검을 걸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어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단식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비록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단식을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쌍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지금 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하는데 신천지 특검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 출구 전략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지금 오늘이라도 이 건강 상태를 생각하셔서 빠르게 단식을 접고 그 여당과 대화를 통해서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큰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식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 사실상 끝내려면 끝낼 법한 뭔가가 손에 쥐어지든가 명분이 있든가 그렇지 않고서야 끝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꾸 길어지는 게 단식 일수다라는 건데 오늘 장동혁 대표 닷새째입니다. 닷새째 단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에서도 쌍특검, 통일교, 정치헌금 이거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방안대로 다 받을 거는 또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식이 또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막 맑은 정신 유지하기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제 SNS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단식 4일차 어제 올린 거예요. 어제부터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송이 앞에 놓인 장미를 보면서 이 SNS 글을 쓴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자꾸 뭐 꽃향기가 어떻고 장미 한 송이가 어떻고 왜 자꾸 꽃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건데 왜 꽃 얘기를 하느냐?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근데 보면 한 명 한 명 뭘 주느냐? 장미꽃을 주고 갑니다. 지금 이 청년 당원들인 거죠. 청년 당원들이 와서 장미꽃을 한 송이 한 송이 힘내세요 하고 장미를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살짝 나오기도 했었죠. 이 로텐더홀에 그래서 꽃바구니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쓴 저 꽃바구니들이 로텐더홀에 꽉 차 있다라는 건데 김계영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꽃은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당원들의 사랑과 지지, 국민들의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가서 이제 오전을 제가 같이 봤었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해 필리버스터 24시간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밤을 새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밥도 못 먹은 상태에서 물만 마시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몸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식을 들어가는데 이 단식이 뜬금없는 단식이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관계 속에서 단식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거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3대 특검입니다.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 때 더 센 특검법 기간을 연장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 연장 안 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조직법 통과시키는 거 합의를 했는데 그걸 어기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처음 통과시킨 게 뭡니까? 2차 특검법입니다. 그러면 전 정부 죽이는 거, 국민의힘 죽이는 그런 특검법은 통과시키고 살아있는 권력, 국민이 진짜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 동공천 여부와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서 이 특검법, 이거는 막고 있다는 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다수 의석을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하는 차원에서 온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몸을 던진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보면서 좀 너무나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를 그냥 장동혁 대표의 어떤 주장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국민이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했을 때 뭔가 견제받는 권력이 또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기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청년 당원들이 한 송이 한 송이 장비를 갖고 오는 요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또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게 결국 당원들의 사랑으로 장 대표는 느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말씀드렸죠. 오늘 단식 5일 차입니다.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 불러주세요라고 요구도 했었거든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지금 와서 어린이집 못 온다고요? 간호사 보내겠다고요? 지금 손해지는 환자 안 보입니까? 환자도 여야가 있고 다릅니까? 의사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아니면 당장 모시고 오세요. 예. 기둥이 무너진 분이 우리 당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하룻밤 더 지나고 나니까 쌓인 오더라고. 나도 그 이상 한계 있고 그래서 이제 쉐브란스를 나도 실려갔는데 강원도 많이 없냐고 계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네, 당 대표가 단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지금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 원로 황우여 전 대표도 오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 여기에 앞서서 먼저 단식 선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드루킹 특검을 관철을 시킨 단식을 했었어요. 그때 한 그 단식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도 무릎이 시리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보니까 딱 사인이 오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병원에 실려갔지라고 좀 얘기를 하는 모습까지 지금 같이 보셨는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 상당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려면 그러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시작은 한다고 해도 끝내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끝낼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항상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단식에서는 출구 전략. 근데 이제 출구 전략을 하려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이제 단식의 명분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없는 야당의 최후의 수단,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항의 수단을 쓰려고 하면 정말 심사숙고하고 네. 첫 번째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그다음에 이 단식으로 말미암아서
여당이 아니면 정부가 이 단식의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야 하는데 사실 뭐 명분 자체는 뭐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 또 김병기랄지 민주당 공천 관련된 쌍특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민주당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해요. 근데 이걸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식이라는 모습을 취하는데 저게 정말로 극대적인 어떤 최고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단식 자체가 뭐 단식과 관련해서 효과란 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이게 정말 명분이 있고 국민의 지지를 명확히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에 대한 제명이 없었다랄지 아니면 개혁신당과 이미 전에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부분에서 협의한 단식이었다고 한다면 이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났을 거예요. 여권에서 정부에서 이걸 도외시할 수 없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이 단식의 어떤 그런 효과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출구 전략인데 계속 뭐 특검을 안 받아주면 민주당에서 계속 단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단식이 끝나게 되면 네. 사실 이제 몸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뭐 그 상태가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본인의 몸 상태도 네.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칫 이 단식에 대해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단식으로 인해서 야당 이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단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몸만 축나는 결과로 끝날까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뭐 이게 얻은 거냐 잃은 거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장동혁 대표도 사실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 팬카페 수가 단식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을 돌파했느냐 같이 볼까요? 장동혁 팬카페 가입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10,000명이 안 됐었거든요. 몇천 명 수준이었었는데 10,000명까지 쭉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많이들 지지를 하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금요일 날 여론조사가 또 발표가 됐죠.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볼까요? 고개 숙인 한동훈 당권파는 시큰둥, 국힘, 뼈아픈 집토끼 이탈입니다. 네. 여기 보면 전통 지지층 내 국민의힘 지지율 여기 좀 작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큼직큼직하게 좀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대구 경북 TK입니다. TK는 보수 텃밭이죠. 51%였었는데 1월 둘째 주 때 그런데 요번 일주일 만에 42% 9%포인트가 떨어졌다. 부울경은 어떠냐? 노란색이죠. 부울경 35%였는데 26%로 마찬가지로 26%로 해서 9%포인트 떨어졌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이건 뭔데? 이건 70대 이상, 연령대로 봤을 때 보수의 텃밭이죠. 70대 이상. 지난주에 42%였는데 이번에 34%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8, 9%포인트 정도씩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김상일 위원님. 네. 팬카페는 늘었어요. 물론 이 여론조사 자체는 단식에 들어가자마자 뭐 바로 나온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이렇게 떨어진 게 그러면 단식으로 다시 올라갈 거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가장 큰 단식의 딜레마입니다. 뭐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그리고 정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민주당 정부가 움직이려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서 압박이 있어야 그거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지지가 없어요. 근데 국민의 지지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 명분은 국민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져요. 예? 그리고 정의라는 부분에도 맞아떨어지는 명분입니다. 근데 왜 국민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죠? 본인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큰 국민적 이해는 도외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메신저의 진정성이 거부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뭐 불법계엄이나 이런 문제를 털어내고 그 당을 변화하려는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있은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좀 잘해봐라. 이번에 이런 걸로 힘을 몰아줘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함께 동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는 얘기가 다 맞는데도
그거에 동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뿐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신저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 지지도 얻기 어렵고 여당을 압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식이라는 게 단식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얻고 그걸로 인해서 여당을 압박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국민적 지지가 과연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탈한 집토끼가 이번 단식으로 돌아올 것이냐 여론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건데 오늘 새벽 6시가 조금 넘어서 어떤 사진이 올라왔느냐 보이시나요? 장동혁 대표 앉았네가 아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국회 로텐더홀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단식투쟁 시작합니다. 나도 동조 단식투쟁 합니다. 라고 김재원 최고위원 조금 전 새벽 6시부터 지금 같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꾸 판이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야? 뒤통수밖에 안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죠. 기사 같이 볼까요? 북침투 무인기 윤 대통령실 출신 2명이 만들고 날렸다. 북한에서 얼마 전에 아니 남쪽에서 우리한테 무인기를 날려서 이번 처음도 아니에요. 벌써 3번째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소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우린 날린 적이 없는데 민간에서 날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누가 날렸는지 조사를 해봐라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또 지시를 하기도 했었죠. 알아보니까 이 무인기 누가 날렸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때의 그 대통령실의 이 행정요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요원 출신 2명, 30대 2명이 만들고 날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체 왜 날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라늄 공장 거기에 있는 이 방사선 중금속 오염 요걸 측정해 보려고 우리가 드론을 날렸습니다. 북한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좀 능력이 되는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 보려고 그래서 내가 드론을 날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님. 드론을 날려서 방사선 중금속 오염의 측정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거나 이걸 보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일반 이적죄로 지금 사실 기소가 되어 있는 게 무인기 관련인 거거든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은 들어가 있지만 구치소 들어가 있지만 아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ING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결부시키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땐 과한 해석 과하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저기 대통령실에서 모니터 관련해서 했던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통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른바 그 무인기 제작 업체 이 창업 대학에서 이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드론 관련된 요 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만약에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혐의를 적용하려는 게 일반 이적죄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무인기가 간 동선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주장했던 3번의 무인기를 날렸다고 하는데 그 동선을 봤을 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성강 일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라늄이 뭔가 예성강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 말고 본인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물론 현행법에 있어서 저촉될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고의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단순하게 내가 진짜 이 핵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 드나 안 드나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띄웠어요라는 건데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드론을 북한 영공으로 띄우려면 그러려면 이게 법 저촉이 된다는 사안을 모르고 그럼 띄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것 자체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민간인이 보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공안전법이랄지 여러 가지 뭐 대북교류 협력법이랄지 경우에 따른 뭐 군인은 아니지만 군용법과 관련된 부분이 저촉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보냈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사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뭐 우라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애성강 쪽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우라늄 측정 기구까지 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만약에 실어서 보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우라늄의 어떤 방사선의 어떤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날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랄지 이제 그런 것이 개입이 돼가지고 드론을 거기까지 날려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형사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죄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처럼 실제로 뭐 우라늄 측정 뭐를 위해서 기구를 실려 보냈다고 해도 참작이 된다는 거지 죄가 없다는 건 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땅으로 드론을 날려 보내는 것 자체는 그냥 법 위반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좀 밝혀지겠죠. 두 번째 인물,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우상호 강원도 간다. 청참모 출마 신호탄. 우상호 정무수석 강원도에 왜 가냐? 선거 출마하러 간다라는 거죠. 6.3 지방선거 강원지사로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왕왕 있었죠. 실제로 어제 후임자를 발표하고 우상호 수석 이제 내려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단독으로 근무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실제로는 내일 그만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상호 수석의 후임은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후임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우상호 수석은 제목이 강원도 간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굴이 원래 이렇게 좀 홀쭉했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 다들 뭔가 살 빠지고 어디 아프고 약간 좀 다들 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법한 게 우상호 수석도 아유 고되다 고돼 여기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이거 카메라가 이거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들고 있으니까 국가 기밀은 얘기하지 말고. 총성님 꼰대? 꼰대 맞아요. 스트레스는? 머리가 빠져. 텅텅 비었어. 너무 바빠요. 여기 너무 노동 강도가 세다. 이렇게 일이 많고 또 책임져야 될 분야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대통령하고 저하고요? 잘 안 맞아요. 네. 이미 그만두는 마당에 잘 안 맞는다고 말하는 게 뭐 말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김진욱 대변인님 뭐 나중에 뭐 고해성사까지 사실 몇 달 전에 이미 한참 전에쯤 찍었던 영상이긴 해요. 대통령하고 저하고요 안 맞아요. 일도 너무 강도가 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강원도지사 이제 바로 강원도로 가는 걸까요? 이 우상호 전 정무수석. 이제 오늘까지가 공식 근무일이고요. 이제 오늘까지 근무가 끝나면 이제 본인의 새로운 또 꿈을 찾아서 가시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청와대 근무 특히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는 것은 경무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일단은 좀 자유로워지셔야 지방선거 준비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상호 수석의 그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출마 신호탄.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청와대 측 인사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길 텐데요. 대략 한 10여 명 정도가 나올 걸로 그 대충 예상이 되는데 우상호 수석은 이제 강원도지사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사실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상황 속에서 강원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가서 선거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우상호 수석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강도 높은 경무에 시달리면서 지방선거 준비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만큼 이제 좀 그만두고 나와서 6개월 전에 좀 나와서 아마도 좀 스스로 강원도 가서 강원지사 선거를 좀 준비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우수석 강원도 갈 것 같다. 사실 이 참모로 일하면 내가 갈게요라고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놔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놔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바로 이때죠. 춘천에서 있었던 강원도 타운홀 미팅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그 동해안철도 있죠. 그쪽에서 이 삼척 강릉구간이 계속 너무 조속이어서 거기를 빠르게 놓는 것이 아까 우리 우상호 수석이 저 보자마자 하여튼 그게 1번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 보고 하라 그럴 걸 그랬어요.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 강원도 타운홀 미팅 가서도 우상호 수석을 찾았죠. 거기가 강원도 사람이라고 꼭 1번으로 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건데 우수석 말고 아까 신호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전 충남 통합단체장 얘기가 살짝 있고요. 우상호 수석 강원지사 김남준 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그 인천 계양을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얘기가 있고요. 배진교, 이선호, 허은하, 김남국 등등 해서 다들 지금 출마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상호 수석을 지금 신호탄으로 그 뒤에 줄줄이 2번, 3번, 4번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임성근 셰프죠.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임성근 셰프. 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제가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직접 보시죠. 내가 술을 뭐 한 5년 전부터, 한 6년 전부터 조금 이제 조심하죠. 나도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는데 10년에 걸쳐서 내가 한 3번 정도 뭐 이렇게 음주를 했던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나 술 먹으면 자잖아요. 차에서. 그쵸. 차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한번 걸려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시동을 나중에 알고 보면 시동을 끄고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 뭘 그거를 뭐 면피하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니까 부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 좀 털어내고 싶고요. 네, 임성근 셰프 이번에 이 한 요리 서바이벌 요리 경연대회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지금 얻고 있죠. 그런데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10년에 걸쳐서 음주운전 3번이 걸렸어요. 형사처벌받고 면허도 취소되고 그래서 면허를 다시 따긴 땄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앉아서 그냥 두런두런 얘기다가 나온 게 아니고요. 직접 손편지까지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음주운전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입니다. 당시 저는 깊이 후회하고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은 계속 자숙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김상일 위원님. 네. 사실 아무도 너 음주운전 했잖아 라고 말을 하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라고 본인이 고해성사를 지금 한 거거든요. 네. 상당히 좀 조마조마했었나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원래 이렇게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네. 이런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과 말에 정당성을 더 강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와야 할 일이 음식, 문화 쪽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106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가 관여를 안 하는 분야만 세계 최고가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정치가 관여를 안 하니까 다른 분야는 이렇게 발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뼈아픈 말씀이셨어요.
정치 아닌 건 다 괜찮네. 이런 건 좀 본받아야 될 필요도 있어. 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데. 근데 이 정치라는 게 국내 정치만 그러냐라는 거죠. 관세 왕입니다. 누구 얘기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기사 보시죠. 이란이요 그린란드 대법 판결 앞둔 트럼프 난 관세 왕이에요 라고 폭주를 하고 있다. 제목이 폭주예요. 대체 무슨 얘기냐? 본인 스스로 이 백악관 공식 이 사이트에 이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난 미스터 관세야 라고 하면서 또 내가 테이프 킹 관세 왕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갑자기 관세 얘기를 왜 해?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And I may do that for Greenland too.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네,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린란드 자꾸 반대하면 내가 관세 부과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니 실제로 그린란드 미국 병합을 반대한 유럽 8개국에 대해서 관세 10%씩 다음 달 2월부터 올릴 거예요. 계속 이러면 6월엔 25%로 올립니다. 지금 유럽은 10에서 15% 정도의 상호 관세를 받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 추가, 계속 그러면 25 추가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게 뭐 지금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면 사실 전 세계가 좀 출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세는 경제와 관련된 거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걸 전혀 관세 영역이 없어요. 이거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다 관세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게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렇지만 미국에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어떤 무업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영토 확보를 위한 해결 수단으로서 그린란드에 군을 파견한 8개 유럽 국가에 대해서 관세로 대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영토를 뺏기 위해서 관세를 사용하는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워낙 뭐 좌충우돌이 많아서 네.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자체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고 국제법에 의해도 사실은 맞지 않죠. 네. 막무가내 지금 뭐 국제법을 얘기할 상황까지 갈 수가 없는 일들이 사실 왕왕 벌어지고 있죠. 그린란드는 돈으로 그냥 살 거야. 내가 누가 침범한데 그냥 돈으로 살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막을 수 있는 사람 없는 거냐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